오늘 그 신구약 우리 중간사 저번 강의 이어서 우리 페르시아와 그리스 3차 침공에 대해서 우리 강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번 주 강의에서 우리 마라톤 전투에서 우리 페르시아가 패배를 해서 다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제3차 그리스의 재침공, 다시 침공하게 됩니다. 1, 2차 침공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리우스 1세가 했는데 3차 침공은 그의 아들 크세스,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왕이 3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왕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고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 3차 침공을 준비하다가 주전 486년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크세스가 아버지 원한을 갖기 위해서 그 뜻을 이어받아 그리스 3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 크세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우리 크세스 왕인 것입니다. 이 크세스가 그리스를 3차 침공했을 때 우리 주전 480년에 3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향해서 육로와 바다 이 두 갈래길로 우리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는데 2차 침공 때는 우리 2만 5천 명이 병사를 데리고 갔다면 3차 침공 때는 30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거대한 병력을 데리고 그리스를 치러 페르시아가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 쪽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 30만 명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이 그리스 국가들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중심으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해군이 강했고 스파르타는 우리 육군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해상을 맡고 스파르타는 육로를 맡아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페르시아가 회유하러 온 거예요. 스파르타 회유하러 와서 항복하라고 했는데 스파르타가 강력하게 항복을 거절하게 됩니다. 스파르타는 어떻게 우리 대비했냐면 이 펠레몬 전투에서 우리 영하 300이라는 게 있어요. 영하 300을 보시면은 300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장면이 우리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스파르타의 레오디다스 왕이 스파르타에서 페르시아 사신을 발로서 우물에 쳐넣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왕이 왜 페르시아 사신을 우물로 쳐넣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강의에 항복하는 뭐와 뭐를 가져가라고 그랬죠? 물과 흙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의 왕은 그 사신을 발로 차서 우물에 빠뜨리면서 이 우물 밑에 물과 흙이 있으니 내가 직접 가지고 가라는 의미로 우물에 발로 차 빠뜨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페르시아에게 항복하지 않겠다고 스파르타는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전 480년 본격적인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 전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전과 똑같이 이 스파르타에 또 축제 기간이 또 생긴 거예요. 이 축제 기간이 그냥 노는 축제 기간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교인 종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전 병력이 이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 병력이 참전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정예 300명만 뽑아갖고 스파르타에서 그리스 연합국적으로 보냅니다. 그게 그래서 스파르타의 300명과 그리스 연합국이 모여서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페르시아 전체는 우리 여기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파르타가 거대한 페르시아 군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짓으로 패할 척하면서 계속 뒤로 후진을 합니다. 계속 후퇴해서 절벽이 있는 데까지 계속 이 협곡으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협곡은 마차 한 대 딱 들어갈 수 있는 요 정도 상당히 좁은 길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대군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 그 대군들은 거기에 절벽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후퇴하면서 페르시아 군을 유인하면서 하는 작전을 펼쳐서 여기서는 또 스파르타군은 창이 짧은 창이 아니라 대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긴 창으로서 우리 페르시아를 맞섰는데 갑자기 이 좁은 통로로 수많은 군사가 밀려오다 보니까 후퇴 작전으로 대창을 찔러 죽이고 빠지다 보니까 많은 군사들이 절벽에서 전사를 많이 떨어져 죽게 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은 이 300명이 막는 거예요. 페르시아 군대는 그냥 어떻게든 최대한 전쟁에서는 300명이 이길 수는 없잖아요. 이 대군은.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려고 막고 있었는데 이틀 동안은 막습니다. 근데 꼭 우리가 전쟁의 역사를 보면 이런 꼭 사람들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여기 에피알레스라는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르모 협곡 우회 길을 페르시아 군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 길을 페르시아 군이 오자 순식간에 이 스파르타와 그리스 연합군이 뚫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전선방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리스 연합군은요 겁에 질려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남아있는 군대는 바로 스파르타 이 300명 군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 이 군이 그럽니다. 야 너희들도 우리랑 같이 이렇게 도망가자. 그러니까 얘들은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느냐. 목숨을 바쳐서 여기를 사수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막다 여기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된 요 전쟁이 페르모필레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군이 이 육로를 통해서 바로 아테네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바로 페르시아군이 도착을 합니다. 페르시아군이 아테네 성에 딱 도착하니까 그 성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해군을 담당했던 아테네의 페미클레스가 모든 군사와 시민들을 이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 다 대피를 시켰던 겁니다. 그게 바로 대피시켰던 섬이 바로 그 유명한 살라미스 섬으로 바로 피신을 시킵니다. 아테네는 해군이 강하니까 근처에 살라미스로 우리 페르시아군을 유인해서 그곳에서 정면 승부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크세스는 아무도 없는 아테네 성을 바로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아테네 시민과 테미스토클레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페르시아 군의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이제 주전 480년 그리스 연합군 함대와
페르시아 함대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해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 함대가 약 900척이었고 그리스 연합 함대가 370척이었습니다. 그러자 크세르크세스는 역시 내가 오니까 니들이 겁이 나서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모든 함대를 총공격하러 할 때 이 그리스 함대 40척이 우회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이 해안가 갑자기 이 살라미스 이쪽이 상당히 좁아집니다. 근데 여기는 보다시피 페르시아 함대는 900척이 넘는 함대가 여기서 한꺼번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파도가 높으니까 페르시아 함대가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좌충우돌 충돌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럴 때 바로 그리스 함대가 이런 작전을 핍니다. 노를 이렇게 밑에 내렸던 노를 갑자기 위로 들어 올립니다. 노를 위로 들어 올리고 뱃머리로 페르시아의 이 배의 옆구리를 이렇게 치고 가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치고 가면은 이 페르시아는 그때는 뭐 발전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노를 저어갖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 배가 페르시아의 옆구리 쳤다는 건 노가 다 부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작전을 펴서 페르시아 함대가 기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군함들이 페르시아 이 치고 갔다 옆머리를 그대로 정면에서 옆머리를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함대가 완전히 이렇게 두 조각이 완전 두 동강이 나는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한테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수에로 왕은 살라미전 해전에서 패하고 나서 페르시아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고 지상무를 맡고 있었던 마르도니우스 장군에게 우리 지상무를 맡겼는데 이 장군마저도 플라타니아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고 귀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전 492년에 시작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는 주전 479년 13년 만에 전투를 마치고 이 왕은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페르시아는 더 이상 그리스에 대해서 정복의 꿈을 꾸지 못하고 서서히 페르시아는 쇠락의 길로 걷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수에로 왕의 왕비 선발대회라고 있죠. 우리 이거 너무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페르시아에 그리스와 전쟁에 패하고 나서 이 왕은 페르시아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집트하고도 전쟁을 했거든요. 양쪽 전쟁을 하고 나서 그리스한테 패했으니까 얼마나 심경이 복잡하고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돌아왔는데 자기 부인도 없는 거예요. 부인은 그 전에 다음 도표를 보여서 설명드리겠죠. 그 전에 폐위를 시켰거든요. 왕비를. 폐위를 시키고 간 상태라 너무너무 쓸쓸한 거예요. 와서 자기 위로할 해도 없고 그래서 다시 왕비 이렇게 선발 대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 우리 2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말씀 볼게요.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데비롤의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의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큰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시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는. 이렇게 우리가 7년째 되던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한번 표로 한번 볼게요. 이 아스웨로 왕은 486년에 왕으로 즉위를 하고요. 483년에 주전 483년에 출정을 위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건데, 이때 왕비 와스디를 잔치에 초청했으나 거부해서 이때 바로 폐위를 당하게 되는 사건이 483년이고요. 479년이 바로 전쟁에 패하고 한 이 왕이 에스더 왕비를 간택을 한 연도고, 474년이 하만이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폈다가, 우리 또 이건 나중에 이거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79년에 에스더가 왕비의 간택을 받게 됩니다. 주전 479년 그리스 전쟁에 패하고 돌아온 왕은 마음이 외롭고 착잡해서 우울한 마음이 우리 가득해서, 지금 자기 옆에 아무도 없고 아내라도 있었으면 힘든 마음을 덜어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왕비 선발대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서 아수르 왕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기가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그 절기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에스더가 주전 479년에 왕비로 간택되고 나서 약 5년 뒤에 474년에 페르시아 총리였던 하만 잘 아시죠? 하만은 유대인 말살 정책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와 모르게를 통해서 하만의 음모로부터 우리 유대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을 기념한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불임절이 생긴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왕을 살펴볼 텐데요. 크세르크세스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롱 기마누스라고 하는데, 이 별명을 얻은 왕인데 오른쪽 팔 길이가 유난히 길다고 해서 롱 기마누스 왕이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이 주전 458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2차 포로 귀환이 458년에 있었고요. 445년에 느헤미야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444년이면 이스라엘 백성 3차 포로 귀환 또 성벽 재건이 있던 요 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연대표로 제가 작성을 해본 거고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우리 에스라 7장 12절 13절입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앞서 읽었던 성경 우리 구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포로 귀환은 학자 겸 제사장인 우리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우리 2차 포로 귀환 때 뭐 일반 남자 레위인 성전 입군해서 1754명이 포로에서 귀환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점차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전 444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느헤미야에 의한 제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 3차 포로 귀환 때 일어났던 때는 아닥사스 왕 즉위한 지 20년째 되는 해이고 제2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14년 후에 있은 일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 보면 아닥사스 왕 제20년 이게 나와 있죠. 여기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어요. 완전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11절 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혹시 이 술관은 우리 조선 시대에는 누가 이 직책을 맡았을까요? 우리 조선 시대에는 김이상궁이라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이 올라가기 전에 모든 것을 이 김이상궁 검시하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느헤미야는 이 술관원 중에 최고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큰 신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자기 동생 하나니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예루살렘 성이 너무 나도 어둡다는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혹시 무슨 일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형, 제 고향에 이제 다녀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도 못하고 툭하면 적들의 공격을 받고 얻어맞고 있어요. 괴롭힘을 당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닙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을 바로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의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는 내가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땅으로 어떻게 돌아갈까 하는 문제가 바로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면 왕에 바로 뭐가 필요하겠어요? 왕이 조서를 내려야 되겠죠. 조서가 필요하고 성벽 재건하려면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많은 물자가 필요했을 겁니다. 어떻게 공급을 받느냐, 그것도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4달 동안 근심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런 근심 가운데 있던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2장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게 병이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아멘. 느헤미야야 왕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보기엔 내가 아파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니? 이렇게 왕이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동안 말 못한 근심거리를 다 털어놓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5절하고 8절 한번 볼게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뮤시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 땅으로 보내줄 것과 그곳에서 성벽을 재건할 물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라도 이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이 요구인데 이 왕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8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3차 포로가 귀환한 인원수는 몇 명이라고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건 느헤미야에 대한 3차 포로 귀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고 또 무너진 유다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 재건은 물론 쉽지가 않았습니다. 끊이지 않는 대적들의 회방과 위협으로 인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성벽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느헤미야는 살해의 위험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대적들로부터 느헤미야를 지켜주셨고 그들의 시도가 다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전 444년 6월 25일 공사기간이 52일이 걸렸습니다. 이래서 재건됐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재건한 모형도 이렇게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네. 네, 이렇게 해서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142년 만에 완공이 되고 주전 144년 아닥사스다 왕 때의 느헤미야에 의해
재건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페르시아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이어서 그리스 내전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차, 2차, 3차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완패가 됐었고 그 3차, 1, 2차, 3차 침공이 다 짐으로써 페르시아는 점점 쇠락의 길로 빠져들고 그리스는 반대로 점점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본격적인 우리 신구약 중간기에 해당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거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인물도 나오고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는 다 알 필요가 없고요. 제가 서두에 신구의 중간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냥 성경 우리에 맞춰서 제가 그걸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갔나 그 흐름만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세 차례 거친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리스 국가들은 이후 아테네를 중심으로 전성기를 맞습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중심으로 또 중심을 맞다가 또 이 두 나라가 싸우게 됩니다. 무려 27년간의 전쟁으로 장기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전쟁은 역사가 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각각 자기 편 동맹 그때는 국가가 아니라 시예요. 무슨 시들을 거느리고 27년간 싸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리스 연합군들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리스 연합군들이 페르시아가 물론 전쟁에서 졌지만 페르시아는 그 당시는 최고 가는 강대국이었어요. 언제 쳐들어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대비하자. 그래서 회의를 한 게 바로 돈을 모으자는 겁니다. 기금을 모아서 우리 페르시아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페르시아의 전쟁을 대비하자. 그렇게 우리가 이 그리스 연합국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가 재침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큰 공세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대로 기금을 모읍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전쟁 물품을 많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재침공을 대비하는 목적으로 돈을 함께 모으는데 그 기금이 원래 델로스 섬에 있었어요. 그 돈이 원래 델로스 섬에 있었는데 이 델로스 섬은 중앙은행과 같이 이렇게 델로스 섬에 돈을 모아뒀습니다. 그러나 이 금고를 아테네에 페르클레스가 자기 아테네로 옮겨놓기 시작합니다. 야금야금 돈을 빼서 이 기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는데 어디다 사용했냐? 요 신전을 짓게 됩니다. 이게 요 신전을 짓게 되는데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기금을 갖다가 아무 상의도 없이 아테네는 지들이 떡 이렇게 신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또 요새화를 만들기 시작해요. 자기 돈도 아닌데 이렇게 돈을 유용을 하게 된 겁니다. 즉 공동으로 모아둔 돈을 아테네가 사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주변 나라들의 반발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야, 이 돈은 우리가 페르시아 침공을 대비해서 모아둔 자금인데 왜 너희 나라가 사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냐? 우린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아테네 견주국인 스파르타가 또 하나의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모아서 동맹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 동맹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입니다. 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 수많은 국가들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으로 둘로 딱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언제 발발하게 됐냐면 아테네에 동맹국이 있었어요. 아테네에 우리 동맹국 케르키라가 있었고요. 바다의 2인자는 코린토스라는 이 도시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 케르키라와 코린토스 뒤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는 거예요. 뒤에 쉽게 얘기해서 형들이 있는데 동생들이 이렇게 나가서 싸움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근데 동생 하나가 의도맞고 왔어요. 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형이 또 때려요. 그리고 저쪽 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쪽 형도 때려요. 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전쟁이 이렇게 두 도시국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확산되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시작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총 3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기는 주전 431년부터 주전 421년까지고 제2기는 주전 421년부터 주전 413년까지 기간이고 제3기는 주전 413년부터 주전 404년까지 기간이라고 해서 10년 전쟁 동안 이 3기는 10년 전쟁이라 했다고 해서 10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제1기는 스파르타의 알키다모스 왕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고 해서 알키다모스 전쟁이라 하고 2기는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휴전이 들어갔는데 이 기간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바로 2기라고 합니다. 3기는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주전 413년부터 주전 404년까지 총 9년을 싸우게 됐는데 이 전쟁은 스파르타가 데켈레아를 점령하고 우세를 구축하고 아테네를 괴롭혔다 해서 데켈레아 전쟁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기에 걸쳐 스파르타와 아테네 동맹들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대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펠로폰네소스 전쟁 1기를 살펴보면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먼저 치러 들어갑니다. 이 당시 아테네 지도자 그 유명한 페리클레스였습니다. 이 페리클레스에게는 전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농성전이라는 전략입니다. 스파르타는 육지에 강해서 육지에 강했고 아테네는 바다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육지에서 공격해 들어오면 바로 아테네는 성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무사한 거예요. 그 대신 성 밖에 있는 곡식이라든가 이런 건 스파르타군이 다 태워갖고 갑니다. 근데 아테네는 뭐가 강하다고 그랬죠? 해상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해상이 강하다는 그만큼 돈이 많다는 거예요. 해상 무역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식들, 태운 이 곡식들은 다 가서 사오는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큰 타격을 입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반대로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이렇게 쳐들어오면은 해상이 강하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를 해서 스파르타는 육지를 지킬 수 있으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농사 짓는 것도 그대로 성 안에 있으니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싸워봤자 거의 무승부가 서로가 납니다. 어떻게 전쟁의 해결이 나지가 않았고 계속 치열한 전투만 있었지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의회에 이러는 상태에서 변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이때 아테네 성 안에서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를 잘 받으면 낫지만 이때는 전염병이 한번 나면은 그 도시를 휩쓸고 갑니다. 막 전염병이 도는데 이 군인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4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엄청난 일반 백성들이 이 병으로 하여금 많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페리클레스도 죽고요. 이 페리클레스 죽고 이 두 아들도 같이 이 전염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페리클레스가 죽자 이때 서로 막 뒤에 2인자, 3인자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야, 그동안 우리 페리클레스가 맨날 그 수비만 했지 공격을 하지 않았잖느냐. 가장 좋은 거는 공격을 하는 게 최고의 수비다. 우리가 먼저 치고 들어가야지 맨날 적을 막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 장군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 장군이 바로 클레온 장군입니다. 이 클레온 장군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지역의 총사령관이었던 니케아스가 이 장군에게 니케아스는 총리였죠. 이 총리가 이 장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럼 내가 그 병력을 줄 테니까 네가 가서 공격을 해. 근데 이 장군은 괜히 그 말을 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선동할 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직접 군사를 이 장군한테 주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뱉은 말은 있고, 근데 전쟁에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부하들을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런 장군을 뒤따라가는 부하들은 상당히 불쌍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주전 425년 있었던 스파테리아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는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